네, 안녕하세요. 더밀크가 준비한 GTC EU에서 본 7대 산업변동 시그널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더밀크의 콘텐츠 총괄하고 있는 박원익 IP 본부장입니다. 지난주였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2026, 에이전트 경제의 본격화를 알리는 중요한 변곡점을 알린 행사였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젠슨 왕 엔비디아 CEO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오늘 GTC 2026에 다녀온 연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한 생생한 인사이트, 이야기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한국의 CS를 표방하는 전시회, 스마트테크 2026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올해 STK 2026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정관에서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쟁쟁한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 STK 2026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웨비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오늘 웨비나는 두 분의 연사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지금 두 분의 연사분들 나와 계신데요. 레블업의 신정규 대표님, 그리고 더밀크 손재건 대표님입니다. 먼저 신 대표님 발표를 듣고 손 대표님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신 대표님은 7회째 엔비디아 GTC에 참여한 엔비디아 그리고 AI 인프라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번 GTC 2026에서도 서브린 AI 분야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업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GPU 최적화를 위해서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은 현재 업스테이지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독파모 프로젝트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자, 이제 신 대표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오늘 제가 한 반 시간 정도 설명드릴 내용은 올해 엔비디아 GTC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느낀 소감을 그 슬라이드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 생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의뢰 정리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젠슨왕의 키노트를 중심으로 그 젠슨왕과 엔비디아가 얘기하고 싶은 스토리라인에 맞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그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뷰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정리가 된 것들은 재미가 좀 덜하잖아요. 그런 쪽의 깊은 인사이트는 재권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약간 좀 다른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 도중에 3000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얘기할 순서만 정해놨거든요. 그걸 일단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GTC는 오래된 행사죠. 엔비디아가 산호에서 계속 열고 있고, 올해 2026은 굉장히 좀 특이한 GTC이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 GTC에 참석한 게 2019년도 GTC 때 엔비디아가 초청을 해주셔서 부스를 열러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전시장은 굉장히 전체 면적 대비해서 작았고, 오히려 컨퍼런스 세션이 많았고요. 저희도 그때 세 건인가 발표를 했거든요. 뭐, DGX 발표도 하고, 일반도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컨퍼런스의 그 전시홀은 굉장히 작고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뭐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통째로 막 6개 대씩 갖다 놓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 젠슨 대표님이 가운데로 막 쏘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주고 이랬죠. 근데 널널하셨습니다. 한 명 있고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GTC 같은 행사에는 블록체인이랑 좀 맞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젠다 제시를 하는 이런 행사였다가 2021년부터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로는 이제 코로나 때 한 번 안 했거든요.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A100, 우리가 보통 이제 GPU라고 하면 V100부터 훈련을 많이 썼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는 A100나 H100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A100, H100. 네. 그 A100, H100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 초거대 AI 모델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 GTC 행사의 방향이 원래 기존에는 한쪽에선 그래픽스를 하고 한쪽에선 뭐 CAD를 하고 한쪽에서는 디지털 트윈도 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AI에 올인된 행사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뭐 가을? 2020년 가을이었나? 그럴 때만 해도 이제 AI를 스케일로 돌리는 그런 연구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엔비디아 GTC 대문에도 올려주셨는데, 딥러닝 앳 스케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스케일이란 게 너무나 빨리 증가를 하고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GTC라는 이름을 이제 대중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는 2023년, 4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는 사실 외길입니다. 엔비디아는 GTC를 AI의 프론티어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붙였고요. 모든 전시나 발표, 뭐 그 심사 과정까지도 딱 그 방향에 맞춰서 모두 온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고 큰 행사가 되는 정말 큰 행사가 됐거든요. 2년 전과 비교하면 방문객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갔을 때 전시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전시 공간이 아니었던 남쪽과 서쪽을 다 비워서 거긴 원래 세션 열던 곳들도 다 부스를 만들고 남쪽에도 원래 그냥 비워놨던 곳에도 다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컨벤션 센터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작년부터는 컨벤션 센터 주변을 아예 블럭을 통째로 인원을 통제하고 거기 공원처럼 사용을 해서 뭐 밖에서도 세션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올해는 그 규모를 더 키워서 주변에 있는 호텔들을 포함해서 그 이제 큰 회사들 아예 밖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산호세 컨벤션 센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몇만 명 단위의 컨퍼런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 GTC 올해 방문했을 때는 우버 타는 우버 기사들마다 전부 다 너 뭐 엔비디아 가니? 엔비디아 오니? 그런 얘기들을 되게 쉽게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 행사가 됐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엔비디아의 목표는 되게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GPU를 많이 사게 만드는 회사, 많이 사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엔비디아는. 그리고 그 GPU를 많이 사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3년 동안 AI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업사이드 다운, 한 번은 뒤집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GPU를 많이 파는 수단, 그러니까 이 AI였다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었고, 그 전에 게이밍이었고, 이런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AI 이렇게 오면서 GPU라는 범용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가속 컴퓨팅을 지원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사변적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AI를 위한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식의 아젠다가 완전히 뒤집힌 것을 올해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엔비디아는 일종의 범용 연산 장치, 그 행렬 연산 장치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지만 어떤 한 분야가 너무나 그 장비를 많이 쓴다면 그냥 그걸 더 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예를 들면 3년 전까지만 해도 게이밍 GPU가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 작년에 와서는 이제 거의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고 대부분의 매출은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단과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역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AI는 엔비디아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AI가 메인이고 이 AI를 잘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만든다라는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는 AI만 잘 돌려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GPU를 여러 분야에 많이 파는 게 아니라 AI로만 집중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그 AI에 사용되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푸다나 CUDN뿐만 아니라 AI를 돌리기 위한 수많은 주변 소프트웨어들로 확장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가 쿠다 X라고 해서 쿠다라는 엔비디아의 가속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든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크게는 이제 13가지 정도의 섹터로 나누는데 그 13가지 섹터 각각의 항상 중요성은 매번 강조를 하고 있고 올해도 강조를 했지만 사실 작년 올해는 오프닝에만 그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AI 얘기였어요. 그 얘기는 CUDNN, 쿠다와 CUDNN으로 대표되는 그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그러니까 AI 가속 컴퓨팅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AI, GPU를 AI, 그러니까 GPU를 많이 사용하는 AI가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하는 GPU뿐만 아니라 이 GPU를 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GPU와 완전 독립적으로 AI를 그냥 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 위에서 만들어주는 우리가 AI 응용 분야, 뭐 AIX라는 표현을 한국에서 쓰는데요. 그런 분야들까지도 이제 엔비디아가 하겠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을 가져온 그 엔비디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고객들이 보통 모델을 만들어요. 그 AI 모델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고객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돕는 도구나 아니면 템플릿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지 엔비디아가 직접 예를 들면 모델 비즈니스를 하겠다. 네, 우리가 직접 프론티어 모델 성능이 되는 뭔가를 제시하겠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그런 걸 만들어 봤어. 이걸 가져가서 너희도 만들 수 있어였지. 우리가 만들어서 공개할 게 그냥 사서 써라의 어프로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완전히 그쪽으로 방향이 틀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네모라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엔비디아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앞에다 네모가 붙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네모트론이라는 테스트 모델도 있었고 뭐 트레이닝하는 그, 그 딥스피드를 리패키징한 버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도 있었고 그런 네모라는 이름을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엔비디아 특화를 하고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엔비디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패키지들을 그 테크 서비스와 묶어서 네모라는 이름으로 공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게 단순히 그런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엔비디아 GTC에 맞춰서 네모트론 슈퍼라는 이제 선단 모델을 내놨죠. 오픈 AI가 작년에 내놓은 GPT OSS 120빌리언 모델보다 성능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온갖 실험적인 기능들을 다 넣었습니다.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만바에다가 우리가 만바라는 아키텍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돌아간다. 플러스 4비트 그 엔비디아의 GPU만 현재 네이티브, 그러니까 기계 자체적으로 가속을 하고 있는 뭐 4비트로 훈련을 했다. 근데 뜯어보면 완전 4비트는 아니거든요. 그, 이 블로그에는 이제 4비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뭐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16비트로 되어 있고 이런 세세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강점을 내세우면서 우리 하드웨어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AI의 그 엔비디아의 전략은 AI 분야의 붐에 올라타서 GPU를 많이 또는 GPU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파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엔비디아는 AI를 잘하게 하는 뭔가를 하겠다. 이걸 중심으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마 그 주변 생태계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라는 걸 강하게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키노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세션들에 들어가게 되면 세션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GTC는 기본적으로 테크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외부 전문가들의 발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GTC는 그 세션들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 말이 이상한데 최신 기술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나중에 찾아봐. 이런 소개하는 방법들. 엔비디아가 그리고 대부분의 발표자가 엔비디아 사람들이었죠. 또는 엔비디아 협력사와 엔비디아 사람이 페어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어라는 걸 좀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 자세한 거는 뭘 찾아봐, 뭘 코드를 봐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약간 컨퍼런스 자체가 연성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테크 컨퍼런스였다면 지금은 약간 더 CES 같은 느낌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GTC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GTC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소화하기 쉽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젠스랑 키노트만 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션들의 워낙 아젠다가 많으니까, GPU가 아젠다가 아니라 AI가 아젠다니까 AI를 주로서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초 수준에서 모든 세션에서 다 다양한 분야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얻기에는 요번이 조금 나았다. 이런 평으로 크게 갈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과 개인적인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AI에만 올인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 하드웨어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술의 발전이 없는 한 우리가 무어의 법칙을 능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가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세대를 내놓을 때마다 성능 향상이 엄청나다고 이제 광고를 하지만 그 광고의 이면에는 무언가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앙페르에서 하퍼 아키텍처로 오고 하퍼에서 블랙웰로 갈 때 일단 가장 가까운 H백에서 B백으로 갈 때의 변화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퍼에서 지원하던 여러 가지 연산들을 블랙웰은 지원을 안 합니다. 포기를 했고 또 대표적으로는 64비트 연산이 하퍼에선 가능했는데 블랙웰은 64비트 연산 유닛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칩 위에 더 이상 올릴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64비트를 자르고 4비트를 넣었죠. 그리고 4비트에서 에뮬레이션 기능으로 64비트를 구현해서 64비트 성능은 2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내줘야 해요. 뭔가를 새롭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시에 같은 칩으로 더 성능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비하는 전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칩 밀도와 소비 전력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는 여전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성능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도 더 많이 소모하는 칩을 만들고 칩에서 이제 AI와 상관이 없거나 자기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과감히 칩 위에서 삭제를 하는 식으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를 많이 넣게 되면 당연히 발열이 발생합니다. 지금 저희는 전기를 정확히 에너지로 모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발열이 선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선형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도방적으로 칩을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 칩 투 칩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연결하는 네트워크들, 뭐 요새 예를 들면 NV링크라거나 NV 스위치, NV링크 또는 인피니밴드 그런 모든 연결들 자체가 굉장히 높은 클럭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길게 만들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그 선 자체가 클럭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클럭이 높기 때문에 선 자체가 굉장히 발열이 많이 난다는 것, 특히 양쪽 단자에서 발열이 많이 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GPU만 만들어서는 답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레이스 하퍼부터는 아예 CPU랑 GPU도 만들고 렉 구조도 본인들이 다 만들고 해서 제시를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블랙웰, 특히 그레이스 블랙웰 같은 경우는 발열을 잡는 데 실패했었어요. 특히 블랙웰 그 자체도 발열을 잡는 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수정을 거친 후에 B300부터 발열이 잡고 그레이스 블랙웰 같은 경우는 그 발열 그 그러니까 냉각을 하는 냉각 회사들이 6개, 7개 정도가 각각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들 이제 별도로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을 잘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거의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라루빈부터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어프로치라면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GPU만 설계를 하거나 CPU, GPU 부분을 설계를 하고 그 보드, 메인보드라거나 샤시나 냉각장치 파워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조사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베라루빈으로 올라오면서는 그냥 완제품 설계를 엔비디아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이 핑퐁을 안 하기 위해서 해봤더니 안 된다, 이렇게 해봐라. 해봤더니 안 된다.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그 보드 레이아웃, 그리고 이 샤시라고 해서 샤시 레이아웃까지도 엔비디아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정해준 규격에 맞는 부품을 그냥 끼우면 되고, 그 베라루빈용의 보드, 그 샤시는 그 베라루빈용의 렉에 그냥 설치하면 되도록. 그리고 예전에는 뒤에 우리가 케이블링을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서버끼리 연결하려면 랜선도 꽂고, 인피니밴드도 꽂고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기로 했죠. 왜냐면 우리가 그레이스 블랙에서도 봤듯이 이제 케이블의 그 길이 자체가 뭐 지구를 몇 바퀴 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트러블슈트가 굉장히 어렵고 대규모로 설치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엔비디아가 작년 GTC 때 발표를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CES와 이번 GTC 때 들고 나온 카이버라는 규격이 있는데 그거는 그 렉, 이 양쪽으로 퍼지는 렉이 길이 제한이 있으니까 좀 더 길게 만들고 옆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꼽는 게 반대쪽이 꽂은 다음에 반대쪽에 케이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옛날 그 이제 나이 많으신 분 게임기 팩 꼽듯이 아니면 우리 PCI 익스프레스 카드에 뭐 꼽듯이 그 렉의 백플레인이 결합 가능한 이런 단자들로 돼 있어서 그냥 그 렉에다가 카이버 렉에다가 그 보드 그 샤시를 딱 꽂으면 그냥 조립이 끝나는 식으로 케이블링을 완전 단순화했어요. 케이블을 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OEM 관점에서는 굉장히 자유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설계를 한 규격대로 그냥 하청 비슷하게 만드는 입장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직접 만드는 DGX, 그건 설계까지 관여한 DGX가 있고 그 DGX의 설계도를 가져가서 그 서드 파티, 뭐 델이라거나 HP라거나 슈퍼마이크로 같은 곳이 만드는 HGX나 MGX라는 그 서드 파티 머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드 파티 머신들은 그 서드 파티가 설계를 합니다. 스펙에 맞춰서. 그래서 예를 들면 CPU를 뭐 줄이고 GPU를 좋게 만든다거나 램을 좀 조정한다거나 발열 장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냉각을 해서 좀 유닛의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종류의 마진을 가지고 개인 특성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각 벤더들이. 근데 이제 이후의 버전에서는 그 벤더들이 개성 그리고 본인들의 마진을 만들 수 있는 특성화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뒤에 붙이는 그 냉각 게스킷이랑 펌프 유닛의 규격까지도 다 엔비디아가 정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매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 그 GTC 쪽에 가면은 그 엔비디아 파트너들이 하드웨어 부품들을 쭉 전시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냉각수를 공급하는 파이프나 잭이나 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서버를 만들 때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요. 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해놔요. 한 7개 회사들이 전시를 해놓고 그걸 다 상호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올해는 갔더니 다 똑같이 생겼어요. 모든 벤더들이 다 각자 작년까지만 해도 좀 다르고 개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눈 가리고 말을 하면은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똑같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든 성능을 올려야 하는 회사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AI에 집중을 하기로 했으면 조금 더 핀포인팅이 되는 거고, 그리고 AI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는 상태에서는 더 희생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엔드투엔드를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부터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M들이 이거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의 경쟁 상대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 같이 엔비디아 부품을 받아서 서버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유닛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델은 HP 엔터프라이즈보다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격이 싸든 성능이 좋든. 그런데 이제 그런 벤더들 간의 차이점을 만들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아마도 이제 CPU 코어 수 정도, 램 정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생긴, 지금 현재 그 그레이스 블랙엘, 일반 랭용 그레이스 블랙엘 로드, 아니면은 뭐, 이후에 나올 카이버용, 카이만에서 아마 본격화될 것 같은데, 루빈이나 그런 종류로 겉으로 봤을 때는 색상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 정도의 차이밖에 못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의 나머지는 다 엔비디아에 종속된 상태로 블루프린트를 받아서 쓰는 식이 생태계 이동이 일어나는 게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올해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이유가 있죠. 올해 키노트 때 사람들이 막 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몇 가지 주목해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만 아키텍처의 듀가 그러니까 막 발매 시점이 1년 밀렸어요. 2028년이 됐죠. 그리고 지금 베라루빈 같은 경우도 VR200이나 VR300의 인도 시점이 전부 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씩 다 밀렸습니다. 로드맵이 연기가 된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는 블랙웰이 앞에서 발열 문제 때문에 로드맵 발표 시점이랑 딜리버리 시점이 연기가 된 것의 여파입니다. 그런데 블랙웰 때 생겼던 발열 문제가 루빈에서 안 생길 것 같지는 않잖아요. 블랙웰은 그래서 보드 리비전도 여러 번을 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 계속 밀리고 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이 밀리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생태계의 그립을 잡고 가려는 것 같으나 과연 엔비디아가 그 그립을 잡고 갔을 때 정말로 몇십 년씩 서버를 설계해온 예를 들면 지금 페가트론이라거나 퀀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로드맵이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타이마는 지금은 2028년으로 밀렸는데 아마 2029년까지도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AI 토탈 솔루션 회사로 거듭난 엔비디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인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키노트에서 받은 인상 중에 하나는 로보틱스 AI 얘기가 요새 거의 없었죠. 그 울라프 로봇밖에 없었잖아요. 자동차랑. 대부분의 아젠다는 저희가 CES에서 이미 봤습니다. CES에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2시간짜리 키노트를 젠슨왕이 직접 했거든요. 그 퐁텐블루 호텔을 빌려서 통째로 했는데 그것도 직관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소모를 한 아젠다들이기 때문에 GTC에서 빠진 거죠. 그 자리를 오픈클로 같은 에이전틱 AI로 메꾸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번에 그록의 IP를 인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퍼런스 속도를 올리겠다. 이 그록이 굉장히 계륵같은 칩인데 저희 회사에도 있거든요. 이 그록을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입력을 한 데이터라거나 내 명령을 처리하는 앞부분, 우리가 보통 프리필이라고 부르는 부분, 거기서 일단 어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점을 엄청나게 넓은 공간 안에서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술술술 말을 지어내는 거죠, 계속. 그게 이제 디코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 디코드도 전체가 아니라, 어텐션은 GPU에서 처리를 하고, 그 피드포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 그러니까 일종의 물을 흘리면 길을 따라서 쭉 물이 흐르고 마지막에 결론이 어느 쪽에 물이 많이 담기군요. 복잡한 미로 같은 것을 그 스트리밍하는 쪽에 그룹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데 이런 사용을 하게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도망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토큰 팩토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뭐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그냥 토큰이라고 부를게요. 그걸 어떤 데이터가 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있긴 하네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어떤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애를 토크나이저라고 하고. 근데 그 토큰을 찍어주는 걸 작년 같은 경우는 절대량을 많이 찍어준다. 라는 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절대량을 많이 찍어준다는 쪽에서는 경쟁자들이 꽤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AMD가 이제 인스팅트의 절치부심을 오랫동안 해서 토큰량을 많이 찍어주는 어프로치를 시작을 해요. 이제 인텔이라거나 다양한 NPU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가치를 더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찾은 방향성은 초고속 인퍼런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초고속 인퍼런스냐? AI가 많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AI를 쓰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AI를 쓰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고을여왕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붉은 영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 바닥이 움직이면 계속 뛰어야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쓰는 시점에서 모두 뛰고 있으니까 더 이상 AI를 쓴다라는 거는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런데 AI를 그러면 여러 개를 동시에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AI가 어떤 단위 일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그러니까 앞 단계의 결과가 뒷 단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분산이 안 됩니다. 그 분산이 안 되는 단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두가 AI를 쓰면 빨리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오픈 AI도 그 스파크라는 그 초고속 인퍼런스 모듈을 내놨고요. 세레브라랑 했었나?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엔트로픽도 패스트 모드라고 과금이 훨씬 더 많이 되지만 속도를 2배 가까이 올리는 모드가 따로 생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사람들이 지불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가 이제 그쪽 시장으로까지 가서 더 프리미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인퍼런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기대 반 회의적인 느낌 반인데요. 회의적인 이유는 그lok이 너무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초고속 인퍼런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룹 그 자체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부분들은 엔비디아 GPU로 처리를 하고, 그, 피드포드만 그룹으로 처리를 하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그룹 GPU, 그룹 NPU로 인퍼런스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성비, 가성비가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보면 이 엔비디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를 많이 파는 게 목적이고 이제 AI를 중심에 놓게 되면 이 논리를 그대로 바꿔서 토큰을 많이 쓰게 만드는 게 엔비디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훈련이 계속 증가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인퍼런스 쪽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인퍼런스를 오랫동안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내놓는 리즈닝 모델이 등장하면서 사고 모델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토큰이 텍스트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이해도 해야 되고, 이미지를 만들기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는 멀티모달리티로 또 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로 갈리는데, 그 멀티모달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3차원 환경을 제공을 하거나 물리적인 것을 이해하는 월드 모델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아니면 이런 멀티모달 AI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돌려서 인간을 대체하는 어느 정도 대체하는 수많은 일들을 나눠주게 하는 에이전트 AI 플레이스 운영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의 소비 증가 곡선은 계속 일정하게 해마다 10배씩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증가하는 이유는 해마다 다른 거죠. 엔비디아는 이 곡선이 끊기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번에 굉장히 최근에 나온 오픈클로를 발표 시간에 거의 20분을 소비를 해서 했던 아직 완성도 잘 되지 않은 네모클로를 공개를 한 실제로 가보면은 뭐 싱글 유저 싱글 테넌트에서만 돌릴 수 있고 멀티 테넌트에서 아직 테스트나 뭐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오픈쉘에 써 있죠. 이런 식으로 덜 만든 것을 공개할 정도로 이 아젠다에 바로 부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방향성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뭐 에이전트가 뜬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기저에 있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마도 이것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어떤 이유든 인간의 토큰 소비량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 트렌드는 인류가 지성을 위탁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것을 그냥 아젠다로 놓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사변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엔비디아도 그 트렌드를 타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되게 재미있겠죠. 지금은 에이전틱 AI 플릿을 개인 레벨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이 트렌드가 반년 정도 간다고 하면은 조만간 우리들은 AMD나 인텔, 그리고 심지어 애플까지도 이런 에이전틱 AI를 다양한 각자의 강점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인텔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승부를 할 거고요. AI PC와 묶여서 가성비 승부를 할 거고, AMD는 직접적인 엔비디아와 그 데이터 센터와 클러스터에서 붙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M5를 만들면서 인퍼런스 성능을 엄청나게 올렸고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에서도 인퍼런스에 관련된 옵스를 엄청 추가했거든요. 트레이닝도 추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아마 올해 6월쯤에는 M5 기반으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데스크탑 GPU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할 수 있으면서도 통합 메모리로 큰 모델들을 다룰 수 있다. 이런 걸 광장으로 내세워서 에이전트 플릿 마켓에 다 같이 진출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엔비디아의 공급은 서버 사이드에서 네모클로 같은 보안 에이전틱 AI를 운영하는 방향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젠다가 빨리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2월 말에 나온 거를 4월 GTC 때 발표회 키노트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 더미크에서 계속 그런 것들도 팔로우를 해주고 계시니까 굉장히 뭐 올려주시는 것만 봐도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어떤 일일비 하는 것보다는 이런 큰 기업들이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아젠다를 세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아젠다로 인해서 포모에 빠지거나 나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진 것 대신 어떻게 그걸 잘 이해하고 그 기저에 깔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쪽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두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그런 느낌을 그리고 생각을 이번 GTC 2026 행사 기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발표 저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전 신 대표님이랑 따로 이제 GTC 때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때랑 좀 들은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을 좀 지금 그 리캡을 해주셔가지고 예컨대 이제 뭐 장비 회사들이 다 이제 사양이 똑같아지고 스펙이 이런 것들은 그때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작년도 GTC를 갔었고 올해도 갔는데 확실히 변화가 있고 그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사실 코 디자인이라는 거 되게 강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강조하냐고 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그게 지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이제 퍼포먼스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협력사들, 뭐 서버 개발사, 뭐랩 개발사 이런 데들한테 동일한 어떤 이제 스펙을 요구하고 같이 만들어 버리는 이제 엔드투엔드로 한다는 게 되게 다른 변화잖아요. 그래서 좀 큰 변화인 것 같고 이런 변화들을 사실 현장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신 대표님도 현장에 가서 제품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좀 더밀크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전해드리는 것들도 다 이런 것들 최대한 저희 못 오시는 분들한테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AI를 쓰는 세상은 이제 속도가 중요해진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온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정말 모두가 AI를 쓰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얘기들도 좀 이제 앞으로 더 나눠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손 대표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지금 신 대표님은, 또 이제 손 대표님 발표 끝나면은, 지금 궁금하신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또 Q&A 시간을 이렇게 소화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더밀크 손재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손 대표님은 또 실리콘밸리 특파원 시절부터 아무도 엔비디아 주목하지 않았던 때부터 GTC 현장에서 취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10년간 그 엔비디아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보신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어, 아마 젠슨왕 CEO가 기억하는 유일한 한국 기자가 바로 손 대표님 아닐까. 사실은 올해도 이 가죽 점퍼에, 가죽 재킷에 사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마 약간 갑오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막 사진도 찍어드리고 했는데, 어, 이게 그 계속 현장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젠슨왕 엔비디아 CEO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기조연설은 일방적으로 이제 젠슨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인사이트도 되게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매년 하신 분이 바로 선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GTC 2026의 현장의 생생한 장면들도 좀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그 신 대표님은 좀 이렇게 리캡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선 대표님은 또 현장에 어떤 그 기업들이 나왔고, 어떤 뭐 제품들이 있는지 이런 거 사진으로도 공유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손 대표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더밀크 손재건입니다. 예,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신정효 대표님이 GTC 예전에는 그런 전문가분들 있다. 예전에는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넓어지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GTC 볼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아니 뭐 그래픽 칩인데 또 AI, 그때 이제 AI, IM AI 캠페인을 또 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AI 열심히 하나 보다. 자율주행차 열심히 하나 보다. 굉장히 널널했어요. 그 GTC도. 그리고 실제로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서만 듣고 첫날만 듣고 이렇게 수업 보고 가고 안 왔거든요. 근데 최근 팬데믹 이후에부터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 작년과 올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러고 이제 끝나고 막 스터디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더좀 AI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특히 이제 판을 크게 바꾸는 이런 이 발표를 많이 해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기술 집약적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좀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컴퓨팅의 미래, 그리고 토큰 경제, 토큰 이코노미 시작,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배경화면은 이제 기자회견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 이제 젠슨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더 밀크와 저는
CES 그리고 MWC, GTC까지 이렇게 1월 또 2월, 3월 이렇게 어, 제가 뭐 이렇게 유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계 몇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 지금 현재 AI로 GPT나 뭐 클로드가 다 에이전트로 해주는 이런 시대에 좀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 역할을 지금 다들 고민하고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답은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제 산업 격변의 현장을 이제 AI가 아니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고 또 알려주지 않는 현장에서 얻은 통찰, 전력,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고 또 저희 더밀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그 GTC는 저희가 처음으로 혁신원정대 참관단을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온 분들하고 신 대표님하고 이제 키노트 끝나고 바로 이제 디브리핑을 또 했었고, 그리고 기조연설, 젠슨 기조연설에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저녁에는 또 젠슨 왕이 알바했었던 데니스 가서 저녁도 먹고, 그리고 구구치킨, 이제 젠슨 CEO가 이제 저기 깐부 와가지고 The best fried chicken in the world is 99 치킨. 구구 치킨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녁 먹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또 웨이모 택시로 이동하고 그 엔비디아 본사 가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AI 혁신 스타트업 트래블엑스 방문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듣고 그래서 같이 저도 이제 이런 참관단분하고 같이 이제 오신 분들도 다 이규제키티브 분들이고 다 이제 상장사 대표 또 곧 상장을 앞둔 분 대표신데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뭐 매번 다닐 때마다 저는 뭐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좀 실리콘밸리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었던 이번 GTC였습니다. 사실은 GTC만 가도 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젠슨 로드, 젠슨 웨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좀 많이 느끼는 그런 현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 올해는 제가 또 매년 또 셀피를 같이 찍는데 올해 제가 젠슨 사인도 이렇게 아까 이제 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해서 이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갑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세계 1위 기업의 세계적인 부자분이 사인을 해주셔서 어, 갑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GTC 전체 크게 세 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조연설이고, 키노트죠. 저희도 이제 갔었는데, 키노트에 한 2만 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전체 GTC는 3만 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또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컨퍼런스도 다 무료로 등록하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현장에서 오는 분들 그래서 한 3만 명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한 10만 명 넘게 뭐 30만 명이라도 표현한 데도 있고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아직 안 밝혔거든요. 근데 그런 1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까지 본다. 뭐 유튜브 보면 더 많이 보겠죠. 예. 그리고 키노트 아무래도 제일 좀 중요하고 그리고 컨벤션 센터, 선원세 컨벤션 센터에 엔비디아 생태계 기업들이 많이 500개 기업들 약 500개 넘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까지 합치면 500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이번에 처음으로 LPU 이번에 파운드리를 하죠. 그래서 그로 fast, so fast 뭐 이런 젠슨왕 사인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GPU나 렉 뭐칩 이런 거 기본이고 또 엔비디아가 또 이제 퀀텀 컴퓨팅도 지원하는 그런 GPU도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도 퀀텀 플랫폼도 내놓고 그래서 퀀텀 업체들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IBM 퀀텀만 보다가 처음으로 리게티 퀀텀 봤고 컨티뉴엄 또 퀀텀도 봤고 스퀘일이라는 회사의 퀀텀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좀 사진 찍어왔는데 또 다양한 컴퓨팅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가트론의 또 네트워크, 이제 칩과 또 렉 장비들, 그 다음에 삼성의 또 HBM4, 그 다음에 아마존 AI 풀필먼트 센터 이런 것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폭스콘도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CTGP라는 GPT라고 하는 또 이제 폭스콘이 그냥 단순히 지금 폭스콘은 아이폰 제조사인데 지금 올해부터 작년 말 올해부터 처음으로 AI 매출이 아이폰 매출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지금 TSMC에서 지금 칩을 만들잖아요. GPU를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폭스콘으로 가서 그다음 페가트론 이런 회사들한테 가서 이제 제조를 하고 렉을 만듭니다. 그래서 칩셋을 만들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폭스콘이고 그 대만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대만 생태계들 팀 타이완이라고 하는 대만 생태계도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또 폭스콘이 그냥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CTGPT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모듈러 데이터 센터 또 로봇 이런 완전 거대한 또 생태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어떻게 이게 좀 진화하고 있고 업체들이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었던 이건 GTC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또 이게 CPU 베라 CPU에 들어가는 LPDDR5가 탑재된 스파크죠. DGX 스파크를 또 이번에 또 하이닉스에서 전시했었고 이런 많은 또 휴머노이드가 또 많이 봤어요. 이제 피지컬 AI 역시 이제 이번에 이제 GTC에서도 느낀 게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가 많이 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로봇들이 피지컬 AI가 많이 보이겠구나. 앞으로 이제 생태계가 그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CES도 가고 MWC도 가고 또 GTC도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이벤트마다 휴머노이드 모습들이 조금씩 좀 달랐어요. 왜냐면 휴머노이드의 80%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CES에 보이는 로봇과 MWC 보이는 로봇과 GTC에 보이는 로봇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던 현상이었고 아무래도 미국 본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겸손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 좀 재밌는 좀 관전 포인트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로봇이 더 좀 유용하고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이번에 GTC였습니다. 조금 더 산업에 포커스가 됐던 공장용 로봇들이 많이 전시가 됐던 이번 GTC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정도 있고 컨퍼런스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700개 이상의 세션 또 70개 이상의 트레이닝식 세션들이 GTC에서 이번에 또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AI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왜냐면 여기 안에 왼쪽에 있는 사진도 뭐 미라무라티 그다음에 뭐 아라빈드,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또 커서 CEO 이런 분들 다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AI 하는 분들이 기술, 그다음에 이제 CEO들, 그다음에 CTO, 또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VC, 또 스타트업,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이 AI 관련된 전반적인 생태계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행사가 저는 GTC 같아요. 그래서 CES랑도 당연히 다르고 MWC 당연히 다르고 AI 컨퍼런스 당연히 다릅니다. 또 제가 이제 세일즈포스 드림포스도 갔는데 드림포스도 더 biggest AI 컨퍼런스 in the world 이렇게 좀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세션은 그렇게 많을 수가 700개 이상 될 수가 있어도 그 전반적인 AI 생태계를 보는 거는 GTC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GTC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이제 이번 외빈 분들은 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간 것처럼 또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에 GTC에서 젠슨과 엔비디아가 어떤 걸 포커스했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젠슨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이게 왜냐면 난 추론의 왕이다 인플루언스 킹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젠슨은 추론의 왕 또 뭐 기업의 왕이죠. 지금 시가총액 1위입니다. 기업의 왕인 것뿐만 아니라 킹메이커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킹이 누구냐도
젠슨이 그 정합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위로 소이다, 또 나는 킹메이커로 소이다라는 거죠. 이번 GTC 때 그게 좀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GTC 나온 게 아니고 지난해에 CES 때 엔비디아 컴퓨팅 역사 다룬 거죠. 유명한 이제 표죠, 그래프죠. 그래서 2012년 알렉스넷 이후부터 인지적 퍼셉션 AI, 또 생성 AI, 에이전틱 AI, 그다음 피지컬 AI. 지난해만 해도 피지컬 AI 얘기 나왔을 때 CES 때, 근데 피지컬 AI는 뭐 5년, 10년 후 얘기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웬걸 지금 현재 얘기가 됐고, 에이전틱 AI는 바로 이제 어제 얘기고 오늘 얘기고 내일 얘기가 지금 된 거죠. CES뿐만 아니라 GTC 때도 이번에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듣고 제목이 AI가 AI를 고용하는 그야말로 이제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라는 게 이번 키노트의 좀 핵심 메시지였다라고 해서 기사 우리 박원익 본부장이 썼는데 얘기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GTC에서 모든 컴퓨터는 공정이 된 AI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AI 팩토리란 무엇이냐? 지난해 AI 팩토리, 지난해 GTC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깔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에너지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이게 풀스택 AI죠. 이 풀스택 AI를 만드는 그 팩토리가 이제 AI 팩토리고, 지금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트북, 그 다음에 심지어는 스마트폰, 이런 모든 컴퓨팅 디바이스가 앞으로 공장이 될 것이다. 팩토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챗봇, 뭐 디지털 생물학, 뭐 이런 이제 생물학이죠.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택시, 로보택시, 사이언스, 로봇, 미케닉, 이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이 팩토리 안에서, AI 팩토리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어, 컴퓨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가 컴퓨팅 플랫폼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네모클론 발표를 했고, 또 오픈클로 공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케일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케일 법칙을 믿으면서 엔비디아가 컸고 GPU가 컸고 또 그 에너지 많이 소비가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학습, 또 빠른 학습을 더 많은 스케일을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지금 이게 스케일링 업체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스트 트레인,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인드부터 해서 지금 뭐 GPT가 그동안 했던 것들, 생성 AI를 했던 것들, 이게 이미 프리 트레인드 넘어서 LLM이죠. LLM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트레인 연장 이제 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으로 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이제 추론으로 가고 있는,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에이전트로 넘어가서 에이전트 스케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어쨌든 지금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까지도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출력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즉시, 그 다음에 엣지단에서,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각종 자동차에서, 집에서, 이런 엣지단에서 만들어내는 추론, 이게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으로 갔다면, 지금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이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하는 그런 대화들, 또 결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스케일링으로 또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스케일링의 제4의 스케일링 법칙이고, 이번에 젠슨이 이제 넌지시 좀 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 그 GTC에서 또 기존에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AI 팩토리, 근데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나는 추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젠슨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PC나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창고 아니냐. 왜냐면 이제 되는 날 저장을 해놓고 필요하면 빼쓰는, 그러니까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거죠. 왜 지금 창고처럼 우리 뭐 쿠팡 창고, 뭐 아마존 창고, 프리드만 센터처럼 일단은 집어넣고 내가 이제 주문을 하면 빼쓰고,
주문하면 집어 배달되고 이게 지금 현재 AI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웨어하우스 같은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AI 팩토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끊임없이 생산하는 엣지단에서 끊임없이 생산하는 또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AI 팩토리가 될 것이다라는 토큰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거죠. AI 토큰을.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AI와 앞으로 AI가 다를 것이다. 지금 2025, 2026에 이제 완전히 분기점, 어떤 이 과거의 컴퓨팅이 이제 임계점에 달았고 새로운 컴퓨팅이 시작이 되는 그야말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 이렇게 지금 이런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고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또 이게 이제 에이전트 스케일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 CPU가 좀 과부하가 되고 스토리지가 또 병목이 되고 메모리 대역폭이 지금 허덕허덕되고 스토리지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가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뭐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가 되고 효율이 지금 굉장히 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기존 인프라가 지금 붕괴될 시점이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베라 루비는 설계를 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라 그리고 베라는 이제 CPU고 그다음에 루비는 GPU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즉 NVLink 6, 그다음에 커넥스 9, 그다음에 블루필드 9, 블루필드 4 이런 스펙트럼 X 이런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칩들과 레이어들도 동시에 설계하고 이제 메모리도 설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설계를 지금 다시 하는 거고 베라르빈부터 7개 신형 칩들을 동시에 설계한 그래서 아까 신 대표님이 얘기한 과거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설계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HBM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컴퓨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게 이게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렉스 프리덤 팟캐스트에도 얘기했는데 익스트림 코디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키텍처 칩 메모리 냉각 이게 지금 순행식으로 이번부터 바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또 TXFC랑 같이 만들었다. 이제 패키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 스위치 동시에 이제 디자인을 하고 동시에 이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이닉스의 HBM4 설계도를 그냥 같이 만들고 준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 뭐 땡큐 뭐 하이닉스 최고라고 빠르다라고 뭐 계속 얘기했던 게 이미 이제 우리는 이런 코디자인을 같이 했던 거죠. 이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코디자인을 같이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번 저 베라르빈 4와 HBM 베라르빈과 또 HBM4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또 의미냐? 지난 토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 발표를 했죠. 테라팹. 그거는 이 익스트림 공동 설계는 지금 그래 봐야 이게 다른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달라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미국에서 어 팹리스죠. 설계는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또 TSMC에서 팹리스에서 팹에서 이제 그 파운드리에서 습니까 하이닉스는 삼성은 한국에 있고 국경도 멀어. 이거를 동시에 한 군데에서 하겠다는 게 테라팹이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예, 그게 다릅니다. 모든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트렌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CPU가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CPU 하면 이제 한물 간 거 아니야? GPU한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이제 이게 이제 그 제어를 하는 거죠. 이 컴퓨팅을 연산을 제어하고 네트워킹 칩도를 제어하는 게 CPU 역할이기 때문에 CPU가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모리에 쓰이던 LPDDR5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쓰이던 메모리를 CPU에 집어넣었어요. 베라에. 이게 지금 또 포인트죠.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LPDDR5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전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인식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세츄레이션 되니까 더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뭐 스마트폰이 세츄레이션 됐으니까 포화가 됐으니까 웬걸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지금 난리 났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뭐 600조 드리겠다. 뭐 삼성전자 300조 들여서 팹 짓겠다. 제가 볼 때는 1, 2년 내에 팹 더 지어야 돼요. 메모리 팹 더 지어야 됩니다. 지금 용인에 짓고 부족해 지금. 그래서 아마 더 질 것 같아요. 2년 내에 메모 우리 저 반도체 공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는 그게 지금 사람의 수요 그러니까 수요를 뭐 자동차 수요나 그 스마트폰 수요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어? 에이전트가 나와서 AI 수요가 좀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예. 루비는 이제 연산하는 엔진을 또 익스트림 코디전에서 새로 만든 거. 여기에 이제 HBM4가 들어가게 된 거죠. 루비는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속기 추론 칩인 이제 그룹 3가 LPU를 통합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LPU를 랭귀지 프로세서 유닛인데 이 추론 칩이죠. 각 단에 엣지 단에서 할 수 있는 이 추론 칩을 인수를 지난해 말 11월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통합을 시켜서 이번에 GTC 때 처음으로 발표를 한 거고 이 파운드리를 삼성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역사상 처음으로 파운드리를 TSMC가 아닌 데서 한 게 유일한 게 이번 삼성전자에서 한 파운드리예요. 삼성은 그래서 해피죠, 해피.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삼성이 일시적인 필수가 있는 그러기 왜냐면 삼성에서 그럭 투자했거든요. 삼성벤처스에서 그럭을 좀 일찍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럭이 삼성 파운드리를 했던 거고, 근데 이 다음 모델 파이만에서는 또 이것도 같이 코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TSMC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이번에 좀 일시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뭐 가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TSMC로 파운드리를 하게 돼 있다. 그거는 이제 예정이 지금 실리콘밸리 업계에서 도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숏텀 메모리, 미들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이 베라루빈 플랫폼이죠. 이렇게. 지금 이 장면들이 다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거대한 해자는 이제 쿠다 생태계, 올해 쿠다 20주년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2018년 파인만, 그래서 이제 올해 베라루빈 쉬핑하고 내년에는 이제 루빈 울트라, 그 다음에 파인만. 원래 이제 파인만 2027년, 작년에 얘기할 때 아까 신 대표님 얘기했듯이 2017년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1년 좀 늘어났었죠. 대신에 지금 지금 업체들 지금 빡시게 지금 파인만 지금 하고 있고, 파인만 때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혁신이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이거 99%는 새로운 수요다. 이제 AI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이제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플랫폼, 뭐 앱스토어 이게 지금 레거시예요, 다. 이게 다 이제 벗어난 겁니다. 이제 완전히 토큰 팩토리, AI 팩토리, 토큰 공장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리콘밸리의 가장 핫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그 회사에 그 대시보드를 만들어 놔서 에이전트 몇 개 돌리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고 누가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요새 이제 대시보드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더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더 에이전트 더 많이 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에이전트 몇 개가 돌리고 있나? 이게 이제 너 에이전트 못 쓰냐? 어떻게 에이전트로 일을 아웃소싱하고 있냐? 어떻게 굴리고 있냐? 이게 지금 스마트한 사람의 1번 조건이에요. 에이전트랑 어떻게 일을 어떻게 잘 시키고 있나 이거죠 지금. 이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지금 기본적인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좀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지위가 토큰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토큰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토큰 맥심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더 얼마나 많은 토큰을 소비하느냐 어떤 직원이 더 많이 토큰을 소비했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더 많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위 상징 킹이 이제 클로드에 쓰는 돈이 내 월급보다 많다 뭐 이런 게 자랑하는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의 지금 현재 핫한 키워드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월 지난 2월 1월이었죠. 1월 실적 발표 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가 얘기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KPI를 바꾸겠다. 이제 와트당, 달러당 토큰 수로 우리 지표를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통적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카피 팔았잖아요. 그죠? 카피 CD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좌석수 몇 명, 몇 명, 이 단위다.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뭐 MS 365 쓰려면 계속 계좌 등록해가지고 계속 해야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와트당, 달러당 토큰 수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AI를 운용하는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컴퓨터가 없으면 토큰이 없고 토큰이 없으면 매출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젠슨이 이번에 한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AI 팩토리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셋인 거죠. 이 회사는 AI를 만드는, 팩토리고, 그 다음에 내 PC는, 이제 내 PC도 웨어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팩토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 소프트웨어 경제와 토큰 경제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한계 비용이 이제 제로로 간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컴퓨팅과 에너지에 이제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 와트당 토큰 수 여기다 이제 달러도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한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GPU라는 하면 이제 감가상각되고 이제 완전 캐펙스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 캐펙스가 아니고 이제 원자재야 이게. 이제 감가상각되는 장비가 아니라 왜냐면 이게 공장이고 계속 생산을 하니까 AI를 생산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필수 원자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AI 크게 이거 엔비디아 놀리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겠죠. 이제 왜냐면 이게 얼마나 많은 토큰을 생산하는가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생산하는 그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낡은 것도 계속 토큰을 생산하면 이게 이제 감가상각되는 장비가 아니라 이제 계속 돈 뽑는 기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토큰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토큰 뭐 이건 이제 평등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뭐 2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맥스, 뭐 200달러짜리 맥스 또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론에 대한 토큰, 일반적인 토큰 다 훈련에 대한 토큰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토큰이 이제 평등하지 않고 이제 AI 팩토리는 이제 감가상각되는 장비가 캐펙스 장비가 아니라 원자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 이 마진이 엔비디아 마진이 75%예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게. 엔비디아가 칩 회사고 장비 회사인데 지금 75%. 사실 메모리도 어떻게 보면 뭐 2, 30% 사실 가전업이 뭐 2, 3% 그리고 마진이 총마진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 현대차도 뭐 11% 가면 잘했다 그러고 뭐 지금 7, 8%뭐 9% 가면 와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산업인데 엔비디아의 마진이 그로스 마진이 75%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근데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경제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상식으로는 캐펙스, 인간 맨먼스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경제 앞으로 나올 경제가 해석이 안 돼요. 엔비디아 총마진 75.2%.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에이전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GPU GPU 및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좀 또 폭발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엔트로픽이 증명을 했고 오픈 AI, 구글이 지금 계속 토큰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이 토큰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그냥 예측이 아니라 바로 매출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엔트로픽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엔비디아 오픈 AI가 엔트로픽 따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뭘 만들고 있어라는 질문보다는 이제 에이전트 몇 개나 돌리고 있어라는 시대로 가고 있고 실제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다 이제 바뀌고 직원 한 명에서 기업 조직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인프라 소유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가치가 또 있었죠. 인터넷 시대 웹보다는. 근데 지금은 토큰 생산하는데 그리고 유통 독점하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더 어, 이제 독점을 하고 또그 부가가치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능의 상품화, 이 얘기는 이제 젠슨이 한 얘기인데, 지능이 이제 상품화되면서 인간은 인간성을 더 부여해야 된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앞으로 지금 4만 5천 명인데 10년 뒤에 어떻게 되냐고 이제 기자회견 때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제 7만 5천 명이 어, 이제 앞으로 100배 되는 에이전트를 24시간 가동을 하는 그 에이전트를 가질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에 4만 5천에서 7만 5천 명으로 인간 고용은 내가 7만 5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50만 에이전트를 하게 될 것이다. 인간 한 명이 최소 10개, 최대 뭐 100개 이상의 이런 에이전트를 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초인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미래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젠슨이 한 말이에요. 예. 젠슨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물리 피지컬 AI 또 궤도 데이터 센터 일론 이번에 또 발표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또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이런 그다음에 이제 테라팹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 우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피지컬 AI가 아니라 이제 플래니토리 AI가 된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피지컬 AI, 자율주행차, 뭐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내년에는 바뀔 거예요. 플래니토리 AI. 응? 이걸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플래니토리 AI로 바뀌어요. 이거 이제 내년 키워드예요. 네, 이렇게 갈 겁니다. 이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이 한 얘기가 이런 이제 도구와 가업을 진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하는 17명은 폭발해서 인간성을 재발견해야 될 것이다. 이제 젠슨이 한 얘기고 또 한국이 이제 인프라 종속과 단순 토큰 소비국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재밌게도 어, GTC 갔다 와서 GTC 가상 포트폴리오를 저희 더밀크의 GTC ETF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4개 종목을 뽑아봤는데 이렇게 엔비디아, 버팁, 예, 루멘텀, 코에런트 예, 이런 회사들 이제 서비스나우, CRM, 또 시놉시스 여기 이제 시놉시스는 젠슨이 또 하이라이트한 회사예요. 또 우버도 이번에 GTC에서 많이 강조된 회사고 또 저희가 발굴한 회사 오로라, 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여기 이제 현장에도 나왔었고 현장에 나온 회사도 있고 안 나온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 나온 회사죠. GTC 때 이번에 예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더미크닷컴에 꼭 공개할 예정인데 오늘 이렇게 한번 미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7가지 시그널은 첫 번째 토큰 이코노미, 그다음에 제사의 스케일링 법칙, 그다음에 익스트림 코디자인, 베라루빈, 그다음에 오늘 제가 뭐 크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스, AI 에이전트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사스가 아니라 그다음에 실제로 피지컬 AI라고 하고 이제 플래네토리 AI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풀스택 AI 또 신산업이 탄생할 것이다. 이게 7개 키워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정적인 발표했습니다. 근데 또 우주적 이렇게, 스케일로 예, 지금, 이렇게 또 준비를 언제 또 하셔가지고, 이게 또 바쁘신데, 이렇게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신정규 대표님 나와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예. 네. 지금, 워낙 사실은 저도 이제 GTC를 다녀오면 느끼는 게 좀 압도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프로세싱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삶을 바꾸는 변화거든요. 이게 그냥 뭐 엔비디아가 저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다른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빅테크 계신 분들 얘기를 계속 듣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 클로드 쓰면서 내 생산성이 3배, 5배 되고 그거를 요즘 그거 없으면 일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좀 신 대표님 또 이제 가시기 전에 그리고 또 오늘 웨비나 마치기 전에 잠깐 Q&A 시간으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일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이제 얼마나 갈 것인가 이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빅테크들도 칩 만들고 하니까 엔비디아 경쟁력이 좀 또 다시 약화되는 거 아니냐, 뭐, AMD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신제품 발표 주기 같은 것도 밀리고 뭐 이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이 지위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좀 궁금함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AMD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배력 그러니까 경쟁 이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그냥 AMD GPU나 CPU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앞으로 AMD 거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대한 생태계 안에 같이 있다. 이렇게 갈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지배력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뭐 이런 좀 차원이 아닌가. 왜냐면 이 완전 이 AI 데이터 센터 설계를 다시 하는 차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설계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회사 생존 매출이 뭐 확확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을 막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대안이라는 게 아니고 뭐 대안을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만 써서는 안 되겠지만, 엔비디아 벗어나서는 AI 토큰, 뭐, AI 뭐 한다 이러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신 대표님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대답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엔비디아는 anything but AMD 전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반대로 하는 쪽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접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AMD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카이버렉 아키텍처 만들었잖아요. 세로로 굽는 거. AMD도 작년에 헬리오스 아키텍처 똑같이 세로로 굽는 거 만들고. 음, 근데 AMD는 당연히 혼자서는 체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레노버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버 벤더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오픈 규격으로 만들겠다. 작년 같은 경우는 OCP, 오픈 컴퓨팅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메타가 2007년에 만들었다 공개한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쓰는 그 규격을 정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최근 3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 같이 표준 규격을 만들자.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AMD 헬리오스고 그러니까 전략이 다 예전엔 여러 가지다가 요새는 AMD는 딱 엔비디아가 하면 우리도 한다 전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엔비링크 하면 유에링크 하고 카이버 하면 헬리오스 하고 뭐 GPU 같은 경우에 지금 칩 두 개 붙이는 거니까 AMD도 이제 블랙에 점 두 개 붙여가지고 원래 두 개 붙여가지고 내놓긴 했었는데 그게 각각 인식이 되는 걸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RDNA, CDMA 통합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다 건드립니다. 모든 카운터파트를. 근데 엔비디아 비즈니스를 그렇게 뭐 젠틀하게 하는 회사는 사실 아니에요. GPU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경쟁자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서 성장을 하는 음, 전형적인 미국 회사고 인텔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예전에 몇 번 고소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백마진도 주고 그 인텔 거 쓰고 이 AMD 거 안 쓰게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리베이트 주고 이러다가 걸려서 큰일 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보조금은 안 주겠지만 아마도 자기 벤더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음, 줄 살래, AMD 줄 할래. 근데 네, 엔비디아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적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칩의 성능은 둘째치고 그냥 가성비가 가장 압도적이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AMD를 선택했을 때 추가로 줘야 되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스택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는 일단 모델들이 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만들어지니까 데이원부터 지원이 되지만 AMD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포팅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최적화에 관련된 연구들도 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AMD 기준으로 안 만들어지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2인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면 지금은 인텔이 망한 이상 AMD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AMD 주식이라도 인수하지 않는 한 엔비디아는 음, AMD를 제일 주적으로 여기고 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선 되게 당연한 게 주적이 있어야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시전 메이커 레벨에서부터 AMD를 죽이고 가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야기 두 종류의 의견이 있어야 다들 재밌으시고 생각도 여러 가지로 하실 테니까 저는 네네. 이쪽으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두 개 다 충분히 가능한 뭐 얘기일 것 같고, 아예 이제 AMD까지 좀 더, 예를 들면 사실 엔비디아가 인텔도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AMD도 뭐 지분 투자를 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포섭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고 계속 이렇게 눌러가지고 계속 내 경쟁력을 돋보이게 하고 이제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는 게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뭐 사실 저는 놀란 게 최근 2년, 이번에 이제 젠슨이 얘기한 것 중에 최근 2년간 추론 관련해서 100만 배가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0만 배라는 숫자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 2년 만에 그만큼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AI에 대한 활용, 이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에이전트가 이제 막 활용되면서 에이전트는 이제 막 몇십 개씩 막 쓸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이. 그러니까 막 토큰이 막 쏟아져 나오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신 대표님이 이제 발표 끝 마무리쯤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압도되는 좀 어떤 변화가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AI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막 앞으로 이제 수요 계속 늘어날 거다. 너 토큰도 계속 토큰 쏟아지고 AI 공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막 쓰나미처럼 휩쓸려 갈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좀 무서울 정도거든요. 이 변화를 그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 그리고 좀 아이디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신 대표님부터. 너무 큰 질문 드렸죠, 제가. 이게 사실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은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곳은 전 세계에 딱 네 곳이거든요. 지금 4 플러스 1. 어, 그 예를 들면은 오픈 AI 있고 구글 있고 엔트로픽 있고 엑스AI 있고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일단 메타는 지금 2티어로 내려왔으니까요. 1년 반 음, 동안 아무 발표가 없으니까. 물론 남아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신경을 안 쓰죠, 사람들이. 그 나머지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다 비슷합니다. 음, 우리만 위기감을 느끼거나 이걸 휩쓸려가면 어떻게, 이 웨이브가 어떻게 되냐가 아니라 결국엔 다 그 빅텍 네 군데가 전 세계의 자본을 끌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미국에 있는 네 개 회사, 음,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세 개 회사, 그러니까 전 세계 7개 회사들이 싸우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다들 지금 팝콘 먹으면서 이제 저분들이 우리가 더 좋아요. 이제 다들 경쟁하는 상황에서의 그 경쟁 레버리지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불안한 시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레이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마 우리는 더 비싼 AI를 쓰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자본을 태우고 있는 중이고, 반대로 뒤집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하는 이 레버리지를 그렇게 되지 않는, 결국 경쟁에 의해서 승리자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의 그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금 저희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거와 별도로 뭐 서버린 AI도 만들고 다양한 움직임이 있죠. 전 세계 50개국에서 지금 서버린 AI를 만든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인터넷이 다 끊겨도 각 독자 모델이 있어야지만 뭐 승리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그 7개 회사 미만 다 잡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1년에서 1년 반 더 늦게죠. 사실 성능상으로 비교하면 더 늦게 계속 따라가 주는 어프로치를 음, 국가나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토큰 이코노믹스에서 나오는 경쟁에서 온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위치를 고착화되기 전에 최대한 위로 올려놓는 것이 가능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질문도 네, 선 있었는데, 대표님. 진 대표님 네. 그 7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그렇죠. 해주세요. 지금 아, 방금 올라왔어요. 예. 음, 아까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픈 AI 있고 엔트로픽 있고 구글 있고 엑스AI 있고요. 이렇게 네 개 회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랑 그 텐센트랑 그 어디더라? 지프 AI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제가 보는 키미 만든 곳이요? 그
GLM 만든 곳입니다. 칭화사에서 GLM, 창업한 회사. 네. 알겠습니다. 키위는 규모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딥식 아키텍처를 똑같이 그 음, 규모만 키운 거고요. 음, 금방 말씀드린 그 세 군데 회사는 독자적인 개발을 좀 장기적으로 해온 곳들입니다. 음.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이번에 GTC도 보고 또 좀 보면서 그나마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행운이다. 좀 낫다. 그리고 그 앞으로 좀 잘할 것 같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왜냐면 지금 그 메모리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랑 또 삼성전자가 너무 좀 그 위치가 공고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메모리 단에서 좀 쉽게 이거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 물론 일론이 테라셈 만든다고 또 하면 그것도 가봐야 좀 많은 일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또 휴머노이드나 로봇 쪽에도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 미국의 원천 기술, 그다음에 근본 기술들, 그다음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제조 능력, 그다음에 빠른 제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내세우기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소 기술도 또 액추에이터 기술들 또 자동차 현대차가 또 오랫동안 자동차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면서 협력업체들 1, 2, 3차, 5차 협력업체들까지도 지금 다 뭐 어떻게 보면 배터리 전환에도 또 우리 배터리 또 한국 배터리 또 전 세계를 좀 호령하고 있고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앞으로 AI가 이끌 산업 전환에 있어서도 그래도 뭐 이제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뭐 절망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이고 우리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이제 우리 못한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수준이 높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좀 레벨우가 이게 레벨우? 뭐 그러니까 레벨 보는 눈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한반도 자체가 제국들 한때 제국을 외쳤던 그런 이제 미국, 중국, 뭐 일본, 러시아 이런 그 큰 나라들하고 제국들하고 같이 이제 끼어서 지금 생존을 해서 지금까지 번영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뭐 중국급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맞죠.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뭐 멈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안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 보이긴 해요. 지금 현재 현실로 봤을 때 기업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AI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챗GPT 유료 사용 2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00만이 좀 쓰는 것 같아요. 200만 정도 유료로 20불 200만이 내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굉장히 효자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단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소비하고 그 메모리까지는 지금 과거에 만들던 거였잖아요. 그죠?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산업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앞으로도 미래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지만 여기에 계속 이것만 가면은 앞으로 AI가 만들 새로운 산업들 그리고 뭐 우주 산업 이게 많이 우리가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주 그다음에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로보택시들 이렇게 신산업들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들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어, 잘한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죠. 왜냐면 한국 스타트업들 보더라도 좀 뭐 도전적이거나 또 AI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큰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스타트업들을 한국에서 사실 좀 보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고 앞으로도 이게 고만고만해서 하겠지만 우리의 눈높이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판이 바뀌는 시기에 뭔가 구조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레가시가 많고 또 기업들이 너무 크고 또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 뭐 목표 대비 움직이는 거 굉장히 느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많이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고 스타트업들 생태계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AI 3강 뭐 이렇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AI 3강을 외칠 때는 아 그러나 보다 목표가 했는데 지금 볼 때는 뭐 3강 뭐 그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이제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너무 쭉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지는 거에 우리가 일찍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일찍 가서 길목을 잡아서 기업을 만들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거기 창업하고 모험에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중국 애들이 더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중국을 좀 기술과 또 앙트프레너십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 보여요. 지금 현재 그 CES, MWC 를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이 이기기 쉽지 않다. 미래는 더 그렇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안주하기 딱 좋은 나라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산업과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이 지금 또 K뽕 입장을 하다 보니까 아 안주하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제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더 우리가 이대로 안주하면서 살기 원하는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열강 위치나 이렇게 강국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좀 할 거는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빅테크랑 이제 AI 잘하는 기업들, 7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할 때 오히려 그 더 소수로 이제 AI 공급사가 줄어들면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쟁을 할 때가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잘 좀 하자는 게 좀 신영규 대표님 얘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손 대표님도 우리가 좀 잘하는 게 많다. 그래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또 너무 안주해서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도전을 주시는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시기를 좀 현명하게 좀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또 Q&A 창에 또 좋은 질문 하나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빅테크가 AI 산업혁명을 좀 독점하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의 재분배라든지 뭐 환경 오염 문제, 뭐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은 뭐 이제 지역의 환경 오염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GTC 현장에서도 좀 이제 빅테크가 AI로 얻은 부를 좀 어떻게 재분배할 수 있는지, 뭐 데이터세라든지 로봇세, 환경세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뭐 기초소득, 뭐 기본소득 얘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예,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예, 좋은 질문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GTC에는 여러 가지 세션이 있었지만 이런 세션은 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뭐 지속 가능성 얘기는 나왔지만 그게 이제 에너지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지 이런 로봇세라든지 또 사회적인 이런 사회적 이런 발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젠슨도 GTC니까 젠슨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새로운 직업이 창출할 것이다. 뭐 인간성이 회복될 것이다. 굉장히 그 젠슨은 또 그 많은 그 C레벨 그 AI 탑 글로벌 탑 C 레벨 중에서도 굉장히 좀 파지티브 그 시각을 음, AI에 대해서 파지티브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런 의견이 회사를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거는 좋죠. 회사를 드라이브하고 있고 사회를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거는 뭐좀 그 긍정적으로 그 옵티미스틱한 긍정적 미래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식의 미래가 아니라 뭐 스타트rek식 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래는 엄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술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맹점이 있죠. 젠슨뿐만 아니라 일론 심각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뭐 마크 저커버그 정말 이 공감이라고는 하지 못하는 아예 그 가슴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마크 저크버그. 그런 친구예요, 원래. 그리고 일론 이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뭐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로봇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UBI, UBS 그래서 많은 이런 좀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메이징 어반던스 표현을 하잖아요. 놀라운 풍요로운 세상. 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으면 인간 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으로 괴롭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사회. 그리고
풍요로운 자원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이다. 남는 시간에 인간은 뭐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본을 가진 자들, 그렇죠? 그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 지금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 이미 저 기술 그 결정론자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기술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좋은데 이게 맹신에 가깝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뭐 로봇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감은 없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 로봇을 누가 소유하는가? 그다음에 지금 결국 로봇을 누가 소유하는가? 정부에서 사서 나눠줄 건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들 결국 누가 소유하는가? 이 데이터 센터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밖에 없고 돈 많은 회사들 재벌들이 또 소유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이거를 누가 또 뭐 민간에서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또 분배할 것인가? 이걸 또 어떻게 다 같이 잘 사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가 사실 실리콘밸리 기업가들 또 심지어는 학자들도 사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수준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던지는 수준이지 이게 깊게 얘기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이 AI 데이터 센터 누가 소유하고 이 지금 AI 그 토큰을 생산을 누가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AI 업체들이고 그 AI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그 업체를 투자한 사람은 뭐 20개, 30개, 50개도 안 되는 슈퍼 VC들, LP들 또 PE들 이런 사람들 소수의 실리콘밸리 아주 극소수의 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지금 언급된 4개의 업체를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더 많은 그렇게 해서 더 더 가자라고 하는 건데 정말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냐? 그거는 결국은 풍요로운 사회는 기술이 이네이블했지만 만든 거는 사람이 만들었고 법과 제도가 만들었고 정부가 그거를 배분을 함으로써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노력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 기술은 발목 잡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발목 잡는다. 법과 제도가 발목 잡고 법과 제도가 지금 사회 발전, 기술 발전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같이 우리 은희님이 제기해 주신 얘기처럼 이 같이 사회적인 얘기도 같이 풀어나가야 같은 페이스로 올라가는 거지. 기술은 쭉 발전하는데 사회적인 게 떨어져 있다고. 야, 너희는 사회적으로 떨어져 있고 너희는 뒤쳐져 있어.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 기술은 이렇게 발전이 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뒤쳐져 있어. 너희는 이런 사고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게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동시에 문제 제기가 돼야 이 AI로 인한 발전이 더 휴먼 센트릭한 인간 중심의 AI를 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밀크가 더 그런 소식과 인사이트를 많이 전달할 거고요. 예,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뭐 중요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손 대표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너무 제 귀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영상으로 더밀크닷컴에 공유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저희가 더밀크가 GTC 2026을 이해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리포트랑 기업 고객을 위한 인덱스 리포트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각 3월 말, 4월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더밀크닷컴과 뷰스를 통해서 이제 발간할 때 이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략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밀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또 인덱스 리포트 할인도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저희 더밀크가 멤버십 40%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달 31일까지 일주일째 남지 않은 이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이 아닙니다. 더밀크는 MWC, GTC, 그다음에 CES 같은 글로벌 테크 현장과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임직원 분들을 위한 현지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분들 연락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웨비나 후원해주신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6 주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밀크가 이제 지난해부터 혁신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로벌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술 컨퍼런스 현장에 참여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뭐 CS 갔었고요. 그리고 MWC도 바르셀로나 다녀왔고, 그다음에 GTC도 이제 산호세 갔다 왔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6월에 올해 한국에서 또 6월 10일에서 12일까지 SKT SDK 2026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이 이제 혁신 원정대가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대한민국의 AX 전환 그리고 기술 혁신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인사이트 공유해주신 신정희 대표님, 그리고 손정희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 또 다른 웨비나 그리고 또 리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원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